일본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젊은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조차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일본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야코. 일본에서 외롭게 자랐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가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코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28살입니다. 일본에서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늘 혼자였어요.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왔기에 어쩌면 누군가에겐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15년 전 그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어나서 13살까지는 평범한 일본 소녀였죠. 가족과 함께 도쿄 근교의 작은 도시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였고 우리 가족은 아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한국 드라마 속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아야코,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야. 밥을 먹어도 함께 나누는 문화지.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을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제가 13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홀로 남게 된 거죠. 너무 어렸던 저는 당황할 겨를도 없이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조용히 짐을 쌌어요. 부모님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 채로요. 그 후 저는 이모네 집으로 가게 되었지만 이모는 이미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너무나 바쁜 분이었어요. 그 집에서 저는 말없이 놓여진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야코, 너무 시끄럽게 굴지 마. 이모가 바쁠 때는 스스로 알아서 해. 조용히 있으면 참 좋은 아이인데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말하는 법을 잊어갔어요. 밥은 차려졌지만 진심은 없었던 공간이었죠. 식탁에서도 학교에서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은 무리를 지어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늘 홀로 급식을 먹었죠. 눈물도 흘리지 않는 아이가 됐습니다.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이모네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서로 공간만 공유할 뿐 마음은 나눌 수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지냈어요. 졸업식 날 다른 아이들이 교복에 꽃을 달고 엄마, 아빠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들이 부러웠지만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모는 대학은 알아서 준비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라고 말했죠. 가정이 무너진 그날부터 저는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법,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있는 법을 말이에요. 어쩌면 그때부터 제 인생은 멈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있지만 진짜로 숨 쉬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웃는 법도, 울음 터트리는 법도 잊어버린 채로요. 그렇게 저는 자라났고 철저하게 혼자인 사람이 됐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의 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동경의 회사원이 된 거죠. 사무실은 높은 빌딩 14층에 있었어요. 첫 출근 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무실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아야코 씨, 여기가 당신 자리예요. 부장님의 짧은 소개와 함께
작은 칸막이로 구분된 책상을 배정받았어요. 옆자리 직원과는 인사를 나눴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개인적인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일본 직장 문화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한 거리두기가 기본이었죠. 매일 아침 정시에 출근해 인사를 하고 저녁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퇴근했어요. 5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옆자리 동료의, 아니, 어쩌면 제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죠. 점심시간에는 혼자 도시락을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어요. 가끔은 동료들과 함께 했지만 대화는 날씨나 뉴스, 회사 일에 관한 것뿐이었죠. 누구도 주말에 뭐 했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 해도 그건 의례적인 인사일 뿐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아야코 씨, 이 서류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루의 대화는 이게 전부인 날도 많았습니다. 회사에는 인간관계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좋은 아침이나 잘 다녀왔단 인사도 없었죠. 그저 일을 하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면 다녀왔습니다라고 중얼거리지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TV를 켜고 간단한 저녁을 먹은 후 다음 날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가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외롭냐고요? 글쎄요. 그때는 그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혼자였으니까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회사에서는 무난한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일은 성실하게 했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연차 휴가를 써야 한다는 공지가 왔어요. 미사용 연차가 너무 많아 소진해야 했죠. 갑자기 일주일의 시간이 생겼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집에서 보낼 생각이었죠. 그때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야코,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야.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는데 도쿄의 회색빛 하늘이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원룸 아파트는 마치 제 인생처럼 좁고 갇혀 있었죠. 처음으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일었습니다. 어디든 가고 싶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보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서울의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걷는 모습, 식당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끼리 어깨를 맞대고 웃는 모습들. 어머니는 항상 그런 장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정이 있는 나라야. 밥을 먹어도 함께 나누는 문화지. 언젠가 같이 가보자. 어머니와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이제 저 혼자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후 노트북을 켜고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3일 후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었죠. 평소에 저라면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준비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떠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한국어를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데 혼자 여행을 가는 건 무모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모해지고 싶었어요. 다음 날 회사에 가서 휴가 계획을 말했더니 부장님은 그저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왜 한국이야? 라고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제 휴가 계획은 관심 밖의 일이었겠죠.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꺼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찾고 간단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여행 안내서 한 권과 기초적인 한국어, 회화책도 구입했죠. 책 한 페이지를 펼쳤는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발음해보며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출발 전날 밤
가방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낯선 여행에 대한 상상을 했어요. 설렘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지만 그래도 결정을 번복하고 싶지는 않았죠. 괜찮아, 아야코. 일주일 후면 다시 이 방으로 돌아올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새장에서 막 풀려난 새처럼 자유롭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분이었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 심사를 마친 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낯선 언어와 간판들이 저를 반겼어요. 처음으로 혼자 떠난 해외여행. 그것도 계획 없이 온 여행이었죠. 이제 어디로 가지? 공항에서 나와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공항버스 안내 데스크였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용기를 내어 서울 중심부로 가는 버스를 물어봤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티켓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첫 만남부터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낯선 도시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활기가 넘치는 거리와 사람들이 보였죠.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은 없었지만 한 가지 마음에 두고 있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남산서울타워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드라마에서 자주 나왔던 그곳이죠. 버스는 명동에 도착했고 저는 짐을 들고 근처 호텔을 찾아 체크인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잠시 쉰 후 남산으로 향했어요. 호텔 직원이 알려준 길을 따라 걸었죠. 남산으로 오르는 길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혼자인 저를 보고 안내원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케이블카 타실래요?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편해요. 그 말에 놀랐어요. 제가 혼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죠. 도쿄에서는 혼자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멀리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타워에 도착해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 사이에서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인데 저만 혼자였으니까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수많은 불빛 중 하나쯤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한 것 같아.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젊은 남성 직원이었어요. 한국어였지만 손짓으로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었죠. 아, 네. 네.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카메라를 건네고 창가에 섰습니다. 혼자 여행 온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그 작은 친절이 갑자기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오랫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돌려받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계속 흘러내렸죠. 당황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13살 때부터 쌓아온 외로움이 낯선 나라에서 처음 본 사람의 작은 친절에 무너진다는 걸. 직원은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고는 잠시 후 작은 종이 컵에 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손수건도 건네주었죠. 타인의 배려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물을 마시고 진정한 후 어설픈 영어로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미소 지으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자리를 비켜주었죠.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풍경 속에 저도 한 명의 여행자로 녹아들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인식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산에서 내려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무언가 먹어야 했죠.
하지만 혼자 식당에 들어가기는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길가의 작은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과 도시락이 진열되어 있었죠. 삼각김밥을 집어 계산대로 가져갔어요. 데워드릴까요? 점원이 물었지만 제가 알아듣지 못하자 전자레인지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삼각김밥을 데우는 법도 몰랐어요. 포장을 그대로 넣으려고 하자 점원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포장을 벗기고 안에 김밥만 전자레인지에 넣는 걸 보여줬죠. 창피했지만 점원은 전혀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오히려 웃으며 이야기했죠.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아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삼각김밥을 받았어요. 점원은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했죠. 비록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말의 의미는 전해졌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길을 걷다가 작은 벤치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좀 더 용기를 내어 식당에 가보기로 했어요. 명동거리를 걷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직원이 무언가 말했어요. 알아듣지 못해 그냥 자리에 앉으려고 했죠. 이 메뉴는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직원이 영어로 설명했어요. 그제서야 이 식당은 혼자 온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황한 채로 사과하고 나가려는데 주방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앉아서 먹어요. 그리고는 직원에게 뭐라고 지시했죠. 직원은 안내를 하며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혼자 왔지만 식사할 수 있게 배려해 준 거였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혼자 다 먹기 힘들 정도였죠. 그래도 정성껏 만들어준 음식을 최대한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왔어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죠.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과일 하나를 봉지에 담아 주었어요. 길 조심해요. 그 말에 또 다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문화가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하루는 버스를 타려다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세요? 서툰 영어로 물었죠. 제가 호텔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여주자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랑 같은 방향이에요. 같이 가요. 그 학생은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자신의 일정이 있었을 텐데도 말이죠. 버스에 오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학생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나날은 이런 작은 친절들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 따뜻함에 익숙해졌어요. 길을 묻거나 메뉴를 고르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한국은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나라였습니다. 일주일의 여행, 일정 중 마지막 날, 제주도로 향했어요. 서울의 열기가 가득했다면 제주도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귀포 쪽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과는 또 달랐죠. 넓은 들판과 오름,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까지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어요. 주인 아저씨는 지도를 펼쳐 주변 관광지와 맛집을 소개해 주었죠. 혼자 여행 온 거예요? 대단하네. 여기는 꼭 가봐야 해요. 지도에 동그라미를 치며 설명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더 친절하게 대해 주었죠. 심지어 버스 시간표까지 복사해서 주셨어요. 성산일 출봉은 꼭 가보세요. 바다 위로 솟은 산이 정말 장관이에요. 명함까지 건네주셨습니다. 이런 배려가 낯설면서도 감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산일 출봉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제주도의 풍경에 매료됐어요. 푸른 들판과 돌담길, 그리고 곳곳에 서 있는 도라르방까지. 1시간쯤 달려 도착한 성산일 출봉은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바다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봉우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입장료를 내고 계단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죠. 가파른 길이었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오르는 길에 한 가족과 마주쳤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자 아버지가 등에 업고 오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지금도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정상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의 말문이 막혔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고 분화구 안에는 푸른 풀이 자라고 있었죠.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 시원함이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혼자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고마운 마음에 카메라를 건넸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주시고는 웃으며 물으셨어요. 혼자 여행 중이세요? 용기 있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더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분도 예전에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제주도 토박이셨어요. 좋은 식당도 추천해 주셨죠. 저기 아래 해녀촌에 가면 정말 신선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어요. 혼자라고 식사 거르지 말고 챙겨 드세요. 그 혼자라고 밥을 거르지 마세요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까지 혼자라서 그런 말을 듣지 못했던 제 인생과는 너무 다른 말이었으니까요. 정상에서 내려와 추천해주신 해녀촌으로 향했어요. 작은 식당에 들어가자 바다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혼자예요. 뭐 먹을래요? 제가 메뉴를 가리키자 고개를 끄덕이셨죠. 얼마 후 음식이 나왔는데 주문한 것보다 반찬이 훨씬 많았습니다. 놀라서 쳐다보자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혼자라고 안 챙겨주면 서운하지.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주머니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왜 울어요? 맛없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건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그 느낌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보내고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영동의 번화가가 보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이 거리가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거리를 걸으며 이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고향을 떠나는 것 같은 아쉬움이었죠. 이상했어요. 도쿄야말로 제 고향인데 왜 서울을 떠나는 게 이렇게 슬픈 걸까요? 2시간 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오자 도쿄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습하고 답답한 느낌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모두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책에 집중하고 있었죠. 말 한마디 없는 그 분위기가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응답하는 사람은 없었죠. 크지 않은 원룸이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가방을 풀고 세탁기에 옷을 넣었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 도쿄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연차 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가 쌓여 있었고 동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아야코 씨, 휴가 잘 다녀왔어요? 부장님의 의례적인 인사였어요. 제가 네,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옆자리 동료는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할 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할 때까지 대화는 업무에 관한 짧은 말들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당에서도 혼자였지만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친절함 덕분에 외롭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철저히 혼자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제주도 해녀촌의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혼자라면 더 잘 챙겨 먹어야지.
그 말을 떠올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하철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꾹 참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공허함이 더 깊게 느껴졌죠. 매일 아침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단조로운 일상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리감과 무관심이 이제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한국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만큼은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선 난 그냥 기능 같았는데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편의점에서도 누구도 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환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곳의 차가움이 비정상적인 걸까요? 밤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어요. 남산타워에서 만난 직원, 식당의 아주머니들, 길을 알려준 학생,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어준 여성, 모두 저에게 작지만 큰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이었죠. 한 달이 지나도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회사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제 마음은 자꾸 서울의 거리를 떠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어학당을 검색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죠. 여러 대학교의 어학당 정보를 살펴보았고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부장님은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특별히 만류하지는 않았죠. 한국에서 뭘 하고 싶은데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단지 그곳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2주,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가방에 넣었어요. 이모에게 전화해 일본을 떠난다고 알렸죠. 이모는 특별히 놀라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심해서 다녀라는 말만 남겼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마음은 편안했어요. 다음 날부터 어학당 수업이 시작됐죠. 한글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사귀었어요. 아야코, 발음이 많이 좋아졌네. 중국인 친구 리나가 칭찬해 주었죠. 함께 점심을 먹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탐방했습니다. 어학당 선생님은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아야코 씨, 정말 열심히 하네요. 어려운 문법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3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고시원 근처 시장에 자주 갔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기억해 주셨죠. 어이 아야코 왔네.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 아주머니는 항상 기뻐하셨어요. 가끔은 과일 하나를 더 넣어주시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응원해 주셨죠. 식사는 주로 김밥 천국에서 해결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이모는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 특별히 신경 써 주셨어요. 오늘은 단무지 더 줄게. 이런 작은 배려가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어학당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 소연이와 자주 만났죠. 소연이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아야코야, 우리 집에 놀러와. 엄마가 너 보고 싶어해. 소연이네 집에 초대받았을 때는 정말 긴장됐어요. 하지만 소연이 어머니는 마치 딸처럼 반겨주셨죠. 아야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와 따뜻한 대화는 제가 잊고 있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도와드리려 했지만 소연이 어머니는 손을 저으셨어요. 손님이 무슨 설거지야. 그냥 소연이랑 이야기나 해. 제 고시원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따뜻했습니다. 가끔 집에서 만든 반찬을 나눠주시며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지? 라고 물으셨죠. 그런 관심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 어학당 과정을 마치고 작은 번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를 오가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동료들은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했고,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죠. 이제 한국은 제 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 때로는 외로움도 느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딜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퇴근 후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한국은 저를 안아준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아야코의 이야기처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과 배려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 구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만남이 여행의 의미를 바꿔놓는 것이죠.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그 이유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꼽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친절한 도움, 식당 아주머니의 넉넉한 인심, 길에서 만난 낯선 이의 따뜻한 배려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어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은 국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친절과 관심이 타국에서 온 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어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야코처럼 마음의 고향을 찾아 한국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정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